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재 161페이지죠. 집합건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할 차례입니다. 1절 해가지고 구분소유권이 나오죠. 구분소유권의 개념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죠.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전유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유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번 구분건물의 요건해 가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2번 소유자의 의사해 가지고 구분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인데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나 등기가 되는 시점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그런 뭐죠? X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판례 등이나 나는데 법조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정도만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공용 부분이 나오죠. 전유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 이걸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공용 부분에서 1. 구조상 공용 부분, 다른 말로는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공용 부분은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복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독립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는데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동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갑구 필요 없고요. 또 담보 채평해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을구는 필요 없다. 따라서 표제부만을 비치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일체성이 나오죠. 개념은 이런 거죠. 아파트를 사실 때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고요. 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굳이 등기나 그런 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절대적이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대지에서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의 사용권을 건물의 대지라고 하고요.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2번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겠죠.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어떻게요? 쫓아온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 일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대지권, 대지 사용권은 규약 등으로 달리 처분하는 경우에는요, 분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인 건 뭐냐면 특히 규약에다가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이 나오는데 결국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에서 상속인의 부전자 경우에 지분 비율의 기소 불인정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민법 공동 소유에서 공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된다. 이걸 우리가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했죠. 이게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으면 그게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구교로 바뀌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4절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권리 의무의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서 1.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귀속하게 되고요. 2번 공유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X고요. 또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입니다. 지분과 상관없이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3번 공유자의 지분권도 나와있죠.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고 그 다음에 4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요력이 나오는데 일단 구분 소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채무, 다른 구분 소유자가 갖는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리비겠죠. 이건 어떤 문제냐면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가 연체했을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집합건물법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 또는 매수인에게 받을 수가 없고요. 다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된다. 따라서 다른 새로 이사오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요. 첫째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어떨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무리 전유 부분의 연체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 중에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에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구분 소유 권리는 해적이죠. 그 다음에 165페이지 오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이 나오죠. 이것도 은근 시험이 잘 나오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의결용 조수가 4분의 3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집합 건물이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에도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 그분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1.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무 위반 행위라면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예요. 첫째는 한 가지인데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금지라는 것은 아파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강제로 쫓아내는 거겠죠. 따라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소유권의 경매 명령 청구인데 이거는 팔아버리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법원에 경매해달라고 명령을 청구하고요. 법원으로부터 경매 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세 번째,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나오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 점유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말씀드리면 원래의 집주인,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집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강제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1번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해가지고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일단 공용 부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용권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번 대지 공유제 분리 청구 금지는 대지 사용권은 공유지만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양자가 매도인이니까요. 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망하면 부도가 났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점이고, 두 번째는 민법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합법 건물법에서는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척기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자세 들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10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산점이죠. 기산점은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임도시, 임도를 받은 때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인데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언제부터 10년인 거죠?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제5절 해가지고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 및 집회가 나오는데, 일단 1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말합니다. 입주자 대표예요.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 집주인의 결합단체를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단체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3번 대표기구는 관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요. 첫째는 관리인은 꼭 있는 건 아니고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넘겨보시면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세입자도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관리위원회가 나오죠. 일단 이 관리위원회는 뭐냐면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 관리위원회는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4번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점유자는 관리는 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약 및 집회가 나오는데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3입니다. 규약을 처음에 만들 때도 4분의 3, 규약을 변경할 때도, 규약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집회가 나와 있는데 일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모임, 집주인의 모임을 말하는데요. 2번 집회 종류해가지고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하는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임시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집회 소집 통지는 집회일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해 줘야 되고요. 4번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302호다. 근데 이 302호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다. 근데 이 세 사람 모두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얘네만 세 표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셋 중에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의결권 행사하기로 지정된 자만이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소집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죠. 만약에 갑을병 모두에게 소집 통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소집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죠? X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자가 있다면 그 지정된 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요. 만약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결의 방법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결의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고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꼭 집회를 소집해야 되느냐 요 문제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최근에 어떻게 지었냐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집회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소집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점유자입니다. 세입자를 말하고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죠.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재는 없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집회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점유자가 행사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단 집회가 뭐 하기 위한 집회예요?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집회라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누가요? 점유자, 세입자가 행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의결을 하려고 뭐 당연한 얘기죠. 나중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도 그 효과가 귀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재건축 나오죠. 일단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건축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건데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5분의 4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자는 어떻게 하느냐? 참여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면이 나오네요. 반드시 서면으로 채고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요 재건축 반대제에 대한 채고만은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채고를 받으면 반대자는 2월 내에 확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월 내에 확답을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채고 절차에 따라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고 이것도 상당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도를 청구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8건물법의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복구가 나오죠. 이 복구에 대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일부 멸실된 부분의 가격이 2분의 1 이하라면 그때는 일반적인 집회 결의로 복구하면 됩니다. 근데 2번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집합건물법이네요. 자, 17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 법률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성질인데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일단은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을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한다.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 푸실 때 모를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저당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취득기간 실행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과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서의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규정을 따를 거고요. 권리 취득기간 실행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적용 범위죠. 가등기 담보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명칭은 다르지만 매도 담보나 양도 담보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법이 뭐가 되냐면 적용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빌린 돈보다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설정된 목적물이 더 싸다면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큰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담보에 실행해가지고 가등기 담보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 변제를 안 하네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실행을 통지할 수가 있어요. 네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나 가등기 담보 실행하겠다. 실행 통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바로 먹을 수는 없고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산기간이라고 해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제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아야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가 되냐면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된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평면조로 수평조로 막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뼈대를 기억하고 이 뼈대에다가 살을 하나 붙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변제기회 실행통지라는데요. 실행통지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을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소멸돼요. 가등기 담보 실행됐을 때요.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면 소멸되지 않거든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돈에다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뭐하게 돼요? 공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할 때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굳이 객관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임의적 방법으로 하는 것도 뭐죠? 유효하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목적 부동산의 가치, 객관자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채권자나 채무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일단은 다툴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행 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합니다.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 하고요.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한 후에 그 사실을 반드시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첫째,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부족하다, 더 달라 이렇게 금액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는 없고요. 다만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경매 신청할 때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해하신다면 가등기담보법은 다 끝난 겁니다. 꼭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라요. 다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이 173페이지와 174페이지까지 나오고 174페이지의 그 경매가 실행인데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 담보권들은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등기된 순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요. 2번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제3절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빨간색 부분이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 그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지만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우측하단의 마지막으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죠. 자, 지금 돈을 못 갚아서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